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RMB 진짜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식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째인 3일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수습되었습니다. 한 구는 허블레아니 선미 바깥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었고, 다른 한 구는 현장으로부터 약 102km, 정확하게는 130k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55세에서 60세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버킹엄 궁을 방문해서 국빈 만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양국의 170여 명의 양국 주요 인사가 참여했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왕 만찬 때는 원래 현안이나 이런 어떤 회담은 없습니다. 실권은 다 영국 총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왕 만찬은 그야말로 국가를 상징하는, 영국을 상징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가서 정말로 멋있는 만찬을 하는 거로 그냥 끝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찬을 할 동안 버킹엄 궁 바깥에서는 희한한, 정말로 좀 코믹한 이런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 시위가 벌어지게 된 동기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차기 총리 선출에 대해 내정 간섭에 비견될 만한 언사를 막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민심을 좀 자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메건 마클 왕세자 비를 비난했어요. 네스티, 이 발언 뭐냐면은 형편없다,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건데, 나는 결코 마클을 향해서 형편없다고 하지 않았다, 가짜뉴스다 이랬지만, 영국 언론은 해당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인터뷰 녹취본을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영국 국민들이 감정을 좀 긁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트럼프의 풍선이 대형 에드발론인데, 이 대형 에드발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트럼프한테 귀저귀를 채우고 저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풍자해서 이런 좀 코믹하고도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처형설이 돌았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살아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가장 큰 신문이 총살했다고 한 북한 외교관이 구금된 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아 비판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은 얼마 전에 이 공연장이 나타났었고, 김여정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로써 며칠 전의 조선일보와 그것을 받아 보도한 저까지 오보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오보를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수용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5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이것 가지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황교안이 1대1 회담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해야 나왔냐면 1대1 회담 따로 하고 5자회담 같이 하자, 먼저 하거나 또는 뒤에 하고 5당 회담은 하자, 이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측이 5당 이게 왜 필요하냐, 교섭단체가 있는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3당만 하자,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입장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도 더 이상 이것을 계속 거부당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문재인과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을 하고 3자 또는 5자 회동을 하자. 이 3자는 황교안 주장이고 5자는 청와대 측 주장입니다. 그 물타기 하는데 3자면 뭐고 5자면 뭐고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언론을 자기네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축소보다는 그만이죠. 이 5자 회동에다 신경 쓰게 만들면 못 되니까. 그래서 황교안 측은 3자 회담으로 하자. 그 외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의당이니 뭐 희한한 그런 정당을 끼울 필요가 뭐 있느냐. 어차피 제1민주당, 제2민주당, 제3민주당, 제4민주당 이렇게 같은 집안인데 그냥 1대1 회담만 하든지 안 그러면 3당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도 힘겨루기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잘 모릅니다. 결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책회의하면서 차관들을 불렀죠. 그때 한 사람도 안 왔죠. 그런데 여당의 이해찬이 부르자 장관 18명이 조를 짜가지고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내년 총선용이죠.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 4명과 오찬을 했고 25일까지 18명의 국무위원과 조별로 릴레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로 후아무치하고 낯짝 뚜끄기가 무슨 고운 발바닥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제1야당에서 부를 때 그것도 장관을 부른 게 아니고 차관을 부르는데 한 명도 안 오다가 여당 대표가 부르니까 차관도 아니고 장관급이 이렇게 뛰어가듯이 달려가는 것은 정말로 꼴볼견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저기 저 비행기들이 막 날아다니죠. 저게 뭐냐면은 벌떼드론입니다. 벌떼드론이 뭐냐면은 원래는 전폭기가 옛날에 다니면서 뭐였습니까? 폭탄을 투여했죠. 근데 그 폭탄의 정확성이나 살상력이 딱 에큐리티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딱 떨어지지 않는 점과 이 벌떼 드론과는 완전히 하늘 땅 차이로 다릅니다. 이 벌떼 드론을 제일 먼저 전폭기에서 투하합니다. 그러면 낙하산을 메고 내려갑니다. 파괴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지점까지 내려가서는 이 낙하산을 떼고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드론들과 한꺼번에 수백 대가 떼를 지어서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거 당연할 수 있을까요? 이거 폭탄보다 훨씬 더 무섭죠. 정교한 기계가 AI를 탑재하고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 벌떼 드론 기술에 한국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벌떼 드론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은 자율 수중 탐색 무인정도 개발했죠. 이것도 드론이죠. 무인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사람이 안 타요. 그 다음에 벌떼 드론 있죠. 탄도미사일 예측 탐지 프로그램 있죠. 무인 스텔스기인데 이것도 비행기에 사람이 안 타요. 킬러 로봇 애플리스 등을 미국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떼 드론의 초인류 강자입니다. 중국의 벌떼 드론이 한번 기습 공격해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책이 대한민국 국군에는 없습니다. 소총으로 한 발씩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드론이 자기 나름대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총알 피해가면서 이렇게 회피 비행을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사람이 이걸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중국이 벌떼 드론의 어쩌면 세계 1인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AI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가 엄청난 투자를 해댔거든요. 물론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의 벌떼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벌떼 드론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방어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도 공격용 벌떼 드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 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안 타니까 별로 부담이 없죠. 끝까지 그 기계 부사져봤자 돈 들어가면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거고. 러시아는 무인 전투 지상 차량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전투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무인 전투 차량인데 장갑차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장갑차가 도심을 헤매면서 인명을 살상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기계가 부서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장갑차, 무인 자동차, 무인 전략 자동차, 전투 자동차를 러시아는 이미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습니다. 사람이 안 탑니다. 그 다음에 킬러 로봇, 여기는 이름이 이반 하면 러시아에서 흔히 쓰는 남자 이름입니다. 이반 터미네이터입니다. 러시아는 이반 터미네이터를 개발해가지고 사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무서움이 소름이 끼치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경 경비용 무인 전투 차량을 이미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아랍 사람들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이런 무기가 나오는 것이 옳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살고 봐야죠. 우리 국민부터 보호하는 게 국방부의 의무 아닙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드론이 공격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방어 드론이나 또는 우리도 공격용 드론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백 대가 서울 상공에 낙하하면 우리 역시 북경 상공이나 이런 데 낙하시켜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은 2류, 3류 또는 최하위 기술이어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골치 아픈 국방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제철소에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그 중에 쇳물을 벌겋게 물로 녹이는 그걸 고로라고 합니다. 그 고로는 한 달에 한 번쯤 쉬면서 공기를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기 뺄 때 환경 정화 장치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제술소가 한 달에 한 번이고 또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해왔고 앞으로도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저감 장치를 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해물질 저감 장치를 달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 다른 데도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그걸 달고 있는 데는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가 이것을 지적하고 고발해가지고 용광로가 멈출 뻔하고 있습니다. 용광로가 한번 멈추면은 이거 살리는데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쇳물이 벌겋게 녹아있는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것이지 한번 굳어버리면 그 쇳물을 다시 녹이고 그 고로를 살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손실이 약 8천억 원에 달한 1조 원 가까이 달하는데 환경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정부가 이것을 영업정지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러든지 우리만 왜 이런 가혹한 징벌적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우리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아시죠?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윙윙 갔다 가면서 묵은 거 들어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죠. 이 타워 크레인이 대형 타워 크레인이 있고 3톤 이상이 대형 타워 크레인이고 소형 타워 크레인이 3톤 미만의 물건을 들어 옮기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형 크레인은 기사가 탈 필요가 없답니다. 무인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형 건물 질 때는 여러분 기사를 쓰지 않고 이 무인 타워 크레인을 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능률도 좋고 또 경비도 절감할 수 있겠죠. 그걸 쓰지 말라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노조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고공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투쟁을 하는 거죠. 참으로 미쳐 나갈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혁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회가. 물론 3톤 이상을 들어 올려야 하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타워 크레인 기사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필요 없는 소형 크레인이 필요한 소형 공사장에까지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의 타워 크레인들이 서서히 다 같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누가 죽어나가느냐 하면은 일반 근로자들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일을 못하면 일당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모든 근로자를 죽이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옳다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 타워 크레인이 필요한 데는 사실 크레인 기사까지 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사고 위험도 이 대형 타워 크레인과 소형 타워 크레인의 사고 비율이 7:3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7:3의 비율로 대형 크레인의 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 정부한테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라 하면서 사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중국 현지에서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중국은 그걸 상기시키면서 중국 쪽에 줄 서라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퇴출 이런 데 참여하지 말고 중국 쪽에 줄을 서라 하고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외교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에 또 다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 이후 양국 관계가 쉽지 않게 정상적인 발전으로 가는데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반공갈인지 협박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쳐다보면요, 중국의 보복이나 이런 데서 읽게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국가 백년지 대계는 미래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미래를 쳐다봐야 됩니다. 현재 코앞만 쳐다보다가는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좀 시원한 걸로 전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이번에는 저때 제가 ARM 이야기했죠. ARM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이제 중단했고 ARM의 실제로 ARM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예,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었죠. 그 손정희 회장과 삼성 이재용과는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파트너십이 하나 체결됐습니다. AMD입니다. AMD가 어떤 칩을 주로 하냐면 여러분 GPU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즉 중앙 처리 장치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모든 영상들이 움직이는데 좀 더 매끈하게 빠르게 팍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GPU라고 하는데 이게 CPU라면 이게 GPU입니다. CPU는 지금까지 삼성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ARM 즉 ARM에서 기술을 설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GPU는 삼성이 ARM 거를 지금까지 썼는데 이 갤럭시 10만 해도 갤럭시 S10만 해도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AP 맥시노스를 탑재하고 AP 내 GPU는 영국의 ARM의 말리 칩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리 칩은 국내 IT 마니아 상당수로부터 애플 퀄컴의 GPU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이나 퀄컴이 쓰는 GPU가 어디 거냐? 바로 AMD 겁니다. 여기 AMD라고 되어 있죠. AMD가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립스 업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향후 두 회사, 즉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향후 두 회사 간 파트너십이 진전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뭐냐면은 일종의 남의 것을 아주 받아가지고 생산해 주는 겁니다. AMD 발주를 받아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생산에 나설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AMD는 대만의 TSMC의 차세대 CPU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세계 1위 업체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ARM, 즉 ARM이라 그랬죠. ARM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보다 지금 현재 인지도나 이런 데서 크게 오히려 AMD의 인지도가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AMD도 마찬가지로 이 칩 디자인입니다. 설계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이름값 좀 있는 큰 설계 업체 두 개가 삼성과 손정희 회장의 수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라도 대충은 짐작하겠지만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초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거기서 받아서 생산은 삼성이 하게 되죠. 그럼 삼성의 기술도 서서히 엄청난 기술로 축적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축적되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삼성의 경험이 세계화될 수 있는 계제로 가게 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죠. 김제동이가 대전 대덕구청 초청으로 2시간 강연하는데 강연료가 무려 1,550만 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덕구청장 누군지 몰라도 김제동이한테 1,550만 원 2시간 강연해. 이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대덕구청장 민주당 계열이겠죠. 뭐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짓은 진짜로 하면 안 되는 아주 나쁜 사악한 짓입니다. 누가 젊은 애들이나 어린애들이 뭘 보고 배우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나요? 최고점 찍었죠? 오늘입니다. 이게 무슨 시세일까요? 42,000원 하던 게 50,000원, 8,000원 올랐네요. 약 20% 올랐네요.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금 시세입니다. 국내 금 시세입니다. 오늘 국내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 1년 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금값 오른다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런 투기를 하라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 역시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것을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만 자,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화폐 계획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나 이런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죠.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국제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돈 가진 부자들이 더군다나 이걸 알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금시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돈에 3.75g에 188,959원. 부가세 포함하면 2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국내 금시세가 지금 최고치를 달성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얘기하는 바로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제 말 믿고 이 금에 투자 이제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은 어쩌면은 여기가 상투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거시경제로 볼 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모든 화폐나 다른 자산 가치가 유동적이고 불안할 때 금밖에 믿을 데가 없다 해가지고 금을 이렇게 사대는 겁니다. 국내 금 시세를 보면서 드디어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이 그림 왜 가졌을까요? 내일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는 보통이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제주나 남부지방, 충청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내일은 미세먼지도 작고 또한 온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게 덥지 않기 때문에 외출이 가능한 그런 날씨니까 운동 좀 나가셔도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R&B 진짜 뉴스 브리핑 여러분 어떻습니까? R&B 진짜 뉴스 브리핑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6월 4일 화요일 R&B 진짜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